저희 오늘 하버마스 로티 논쟁에서 읽은 논문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가 요번에 읽는 논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논문일 것 같아요.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하버마스가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쉽지만 않은데, 이 논문에서 제가 읽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꼽자면은 저기 배경에 적어놓은 요 문장일 것 같아요. 로티는 실제론적인 일상의 직관을 희생시키면서 진리를 정당화해 흡수 통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내가 받아들인 그 믿음이 실제 세계의 진실과는, 진리와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게 하버마스 핵심적인 지적이고, 로티는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하버마스가 로티를 비판하는 점이거든요. 어, 사실 근데 그 둘이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 서로 논쟁하고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점이 뭐냐면, 둘 다 오늘날의 현대 철학에서 일어난 그 언어적 전회, 특히 화용론적인 전회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화용론적인 전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건데, 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적 전회에서 일어난,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화용론적 전회를 받아들일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문화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진리를 상정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하버마스는 아니다, 우리가 화용론적 전회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진리와 정당화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 구분된 진리와 정당화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은 우리 의사소통에서 긴밀하게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호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로티처럼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진리를 정당화로 환원시키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글을 진짜 잘 쓰는 게, 그 논문을 쓸 때마다 논문 가장 앞부분에 자기가 쓰는 글들을 개괄을 정말 잘해요. 근데 이 개괄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논문이 50쪽이나 되는 긴 논문이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버마스가 이제 논문 제일 첫 번째 장에서 그 로티가 어떤 식의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 로티의 철학관을 이제 철학함 자체와 결별하고자 하는 철학함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로티는 철학이라는 게, 이전까지 전통적인 철학이라는 게 우리 문화의 근본적인 그 토대들을 정당화하는 메타적인 작업이라고 보았는데, 그런 철학관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로티의 그 지향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이 로티는 이런 식의 철학관을 언어 철학적 전해의 화용론적 혁신으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 언어 철학이라는 게, 그 분야가 철학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그 분야 속에서도 화용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통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언어를 예전처럼 내가 그 받아들이는 문장들을 바깥의 세계와의 대응을 통해서 그,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대응론적인 그 설명들이 폐기되면서 언어에 대한 비실제론적 이해가 그, 그 제시되게 되었고, 로티는 이런 이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존 철학의 입장들과는 결별하는 방식으로 그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식의 논의가 맥락주의적 문제 제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티는 이런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허용론적 전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나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믿음들, 나에게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된 믿음들 이외의 별도의 진리가 있느냐라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 앞에서 굉장히 무력해지는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게 하브마스의 주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브마스는 진리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실제 세계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5장 6장의 논의들은 약간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 사실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장에 나오고,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적용한 게 5장, 6장, 7장, 8장인 건데, 5장에서는 로티 이외의 그 여전히 진리와 정당화가 구분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긴축주의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이게 디플레이션이즘인데 보통 철학에서 수축주의라고 더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에 그냥 그 수려적인 역할만 부여하는 그런 식의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하버마스 자신의 논증을 또 펼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6장에서는 진리 개념의 인식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이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화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하버마스가 이건 예전엔 본인이 받아들였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절대적 진리 주장 해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 대안을 바탕으로 이제 로티에게 두 가지 좀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논문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 하나하나 그 좀 장들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로 하버마스가 보기에 로티는 일종의 반플라톤주의를 취하고 있다. 근데 이 반플라톤주의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제시된 분석 철학의 통찰들을 받아들이면서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분석 철학의 통찰 역시도 그 로티가 보기에는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화용론적 전회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주장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는 이제 이전 형이상학적인 경향들을 극복한 분석 철학의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형이상학과 결별을 해야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형이상학과 우리를 결별시킨 분석 철학과도 결별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 전통적인 형이상학도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 철학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시대적인 진리 대응관에 근거한 그 언어에 대한 설명들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로티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능성은 철학 자체와 결별하는 것일 뿐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티한테서의 철학은 우리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메타적인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 자체와 벗어나야 그래야 형이상학과도 결별할 수 있고 분석 철학과도 결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로티 같은 경우에는 분석 철학과의 결별을 강조하기 때문에 설득과 설복 간의 플라톤적인 구별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내가 논증을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그 설득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어떤 수사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설복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플라톤적인 관점에서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분한 다음에 논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과 그냥 수사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로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객관적인 세계를 상정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분석 철학이 그동안 그 받아들여왔던 그 진리라는 것이 나의 언어와 실제 사이의 대응을 통해서 설명돼야 된다는 그런 가정들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이런 식의 그 구분들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게 로티의 주장인데, 근데 하버마스가 로티를 비판하는 하나의 논점 중에 하나는, 로티조차도 그런 자신의 반플라톤주의적인 주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전히 모종의 방식의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증이라는 게 뒤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그 진리 개념, 플라톤주의적인 진리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인 거죠. 그러면 로티가 받아들인 이런 식의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화용론적 전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시된 것인가? 이게 이전까지 근대를 지배했던 주체 철학의 근본 개념 틀을 비판하면서 나온 건데,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들은 적어도 로티가 보기에, 그리고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자기의식과 주관성의 이념에 근거해서 세워진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내 내면의 어떤 지식들, 본유관념이라든지 아니면 고통 같은 감각적 인상 같은 요런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체험에 근거해서 나에게 가장 확실한 영역과 확실하지 않은 외부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안과 밖의 구분이 성립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신과 그렇지 않은 육체의 외부 영역이 구분된다라는 이런 이원론에 근거해서 세워진 게 근대의 주체 철학이었는데, 저는 요런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주체 철학을. 이게 하버마스가 295쪽에서 296쪽에서는 세 가지 신화를 통해서 설명하거든요. 소여의 신화, 표상적 사유의 신화, 진리가 확실성이라는 이 세 가지 신화인데, 소여의 신화라는 건 어떤 것이냐? 바깥의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뭔가 감각 자료든지 뭐든지 간에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 그걸 이제 경험론에서는 인상이라고 보았고, 아니면 이제 대륙 합리론 같은 경우에서는 바깥에 있는 세계와 뭔가 대응하는 본유관념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주어져 있다. 어떤 주어져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소여의 신화거든요. 그리고 이런 외부와 뭔가 모종의 연관을 맺고 있는 소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여의 근거에서 우리 지식의 체계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식의 체계 맨 마지막 그 토대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본유관념이나 인성 같은 이런 소여들이 있고, 이 소여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진리가 확실성이라는 신화인 거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나의 내면의 지식이라는 게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나의 모든 그 알미라는 것이 성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한 의식 내부의 알미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의식 외부의 세계와 모종의 표상 관계, 재현 관계, 대응 관계, 이런 것들을 맺고 있다. 이게 표상적 사유의 신화인 거죠. 그래서 소여의 신화, 표상적 사유의 신화, 진리가 확실성이라는 신화, 요 신화들의 근거에서 근대 철학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다라는 게 로티의
주장이었고 하버마스가 로티를 또 해석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허용론적 전해라는 것은 이런 내부와 외부, 정신과 육체를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요런 시도들이 폐기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 세계가 더 이상 모사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 바깥에 객관 세계가 주어져 있고 그 주어져 있는 세계를 내가 그냥 그려내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것은 의사소통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 과정의 공동 중거점일 뿐이다.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 나와 동떨어져서 우리 공동체와 동떨어져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들은 항상 내 문화의 지평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에 근거해서 선이해와 선입견, 선이해, 컨텍스트 뭐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자체로 모사되어야 되는 세계라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전해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전에 이렇게 보았던 나의 정신과 바깥의 세계가 엄격하게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된 세계에서 표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요런 식의 틀이 무너진다. 정신주의와 함께 자연의 반영. 그러니까 로티가 그 이전까지의 철학들을 지칭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자연의 거울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정신이라는 게 마치 거울 같아서 바깥에 있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낼 수 있다라는 요런 식의 모델이 극복돼야 된다라는 게 로티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제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거는 로티가 20세기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화용론적 전해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화용론적 전해를 받아들인 다음에 나아가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가가 문제인 거다. 그래서 하버마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로티가 언어적 전해의 이 언어적 전해 납득이 가는 전해인데 언어적 전해의 화용론적 혁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그러니까 로티가 언어적 전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화용론적 혁신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맞는데 그 받아들인 화용론적 혁신을 얼마나 끝까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정합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가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로티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적 전해 이후에 그리고 그 언어적 전해에서 일어난 화용론적 혁신 이후에 단순히 이제 주관적인 나라는 주체로부터 공동체적인 우리에게로 인식의 권위를 이전시켰다는 이 점에서는 로티가 옳았다. 하지만 이렇게 인식의 권위를 나에서 우리로 이전시키면서 우리 공동체의 잣대에 따른 합리적 수용 가능성, 이게 정당성인 거죠. 이 정당성과 진리,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동일시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혹은 지식을 합리적 수용 가능성, 정당성으로 환원시켜버렸다는 점은 틀렸다. 그러니까 설령 언어적 전해에서 일어난 화용론적 혁신을 받아들여서 나에게서 우리로 인식의 권위가 이전된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진리와 정당성, 지식과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제기하는 문제가 이런 거죠. 로티의 생각에 따르면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언어적 전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진리가 마치 합리적 수용 가능성으로 환원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상이 생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우리의 기본적인 직관들, 실제로 참인 진술과 내가 그냥 정당화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진술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직관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언어적 전해를 받아들이면서도 참과 정당화 가능성이라는 것이 구분된다라는 이 기본 직관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티는 이 설명을 실패했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인 거죠. 근데 하버마스가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진리와 정당화는 구분은 되어야 되는데 분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진리와 정당화가 절대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개념적으로는 구분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의사소통에서 같이 간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게 하버마스의 이 논문의 문의인 거죠. 그래서 정당화된 주장과 그럼 참인 주장이라는 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다른가? 정당화된 주장이라는 건 그릇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정당화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당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틀린 것으로 오류 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라는 건 나의 정당화 실천에 의존한다. 내가 논증을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하는 이런 실천적 행위에 의존해서 어떤 주장이 정당화되거나 정당화되지도 않거나라는 이런 상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참인 주장이라는 건 절대적 타당성을 띈다. 내가 아무리 정당화되었다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이 아닐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정당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참이라면은 내 정당화 실천과는 상관없이 그냥 참인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정당화와 참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화와 진리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돼야 되지만 절대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게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결론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당화된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당화된 주장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 제시하면서 찾아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주장들을 계속 정당화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논증하고 비판하고 하는 가운데 객관 세계에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점점점점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객관 세계에서 진리인 것이 우리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주장들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순환 관계가 발생하는 순환 관계가. 한편으로는 우리는 정당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은 그 정당화라는 게 진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참이어야 결국엔 내 주장도 정당화되는 것으로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머리만으로 아, 난 똑똑해, 나는 뭐 공부를 잘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실제로 시험을 쳐서 내가 맞다는 게 그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정당화는 진리에 의존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당화를 통해서 점점점점 진리가 밝혀져야 되는 요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진리와 정당화가 구분돼야 되면서도 분리 불가능하다. 요게 하버마스의 핵심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의사소통에 언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의사소통은 단순한 의견과 무조건적 지식 간의 구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대화 상대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화용론적 전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이고, 근데 그 의사소통 자체가 의견과 지식, 진리와 정당화 사이에 엄격한 구분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언어 철학에서 일어난 허용론적 전해,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세계와의 대응이나 표상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얻게 된다는 그 언어 철학의 화용론적 전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소통 자체가 의견과 지식 사이의 구분, 진리와 정당화 사이의 구분을 전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속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객관 세계에 근거한 진리가 상정돼야 된다라는 게 하버머스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이 이후의 내용들은 사실은 하버마스가 자기 주장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긴축주의. 우리는 이제 긴축주의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축소주의적 설명이라는 게 더 철학에서는 일반적인 주장이거든요. 이 축소주의라는 게,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전까지의 철학에서는 그 진리라는 것을 대응이라든지 정합성이라든지 실용성 같은 다른 어떤 진리 이외의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축소주의적 설명에서는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일종의 메타 언어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수러일 뿐이지, 진리 수러다 무엇이 참이다라는 이 수러는 메타 언어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수러일 뿐이지 뭐 별도의 어떤 정합성이나 뭐 대응이나 뭐 실용성 같은 거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거 사실은 좀 얘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 가지고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건 이건 거예요. 축소주의적 설명 혹은 또 이제 의미론적 진리 개념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설명은 진리라는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거품을 빼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거품을 빼려고 하는 철학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수로는 인용부 소고적 역할만 한다. 이게 쉽게 구체적인 예시는 어떤 거냐면 타르스키가 제시한 예시인데, "누는 희다라는 것은 참이다. if and only if 누는 희다. 누는 희다." 이런 타르스키가 자기 진리 도식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런 도식에 근거해서 진리는 사실 별도의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용 부호를 제거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라고 요런 설명을 하는데, 하버마스는 요런 식의 방식으로 진리를 오늘날 언어 철학 이후에도 남겨두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이게 그러니까 로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리 개념을 여전히 성립시키려는 시도인데, 이런 시도가 부족하고 본인이 보기엔 이런 식의 탈인용이라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조차 활용론적인 차원이 전제돼야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이 전제돼야 된다. 왜냐하면 인용이라는 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대화 상황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아마 이건 세부적으로 막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핵심적인 건 이 주장을 하면서 제시하는 요 행위와 논의라는 구분의 측면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사소통이라는 건 행위의 측면과 논의의 측면, 혹은 이제 이 논의라는 이 용어는 방춘익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의의 측면이라고도 번역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의사소통은 두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다. 행위의 측면과 논의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행위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뭔가를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암묵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층위들이 있다. 그 층위가 바로 행위의 측면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나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당연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이 길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있는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이런 행위 확실성이라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 측면이 어떤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선 이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의 저항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하버마스 이 책의 서론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위 확실성, 내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이 세계에 대한 확실성이 몇몇 순간들에는 의심에 직면하게 된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내가 걸어가던 길이 실제로 무너졌네? 마포대교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네? 내가 살고 있던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네?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할 때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이 암묵적 확실성의 층위가 논의의 영역에서, 토의의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그 정당화의 차원에서 토론되어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행위의 확실성과 논의의 영역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영역들이 의심에 직면하게 될 때 나는 그 의심에 직면한 무비판적인 믿음들을 논의의 층위에서 따져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져보게 됐을 때 새롭게 내가 그 믿음들에 대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수정이 일어난 믿음은 다시 나의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층위에서 받아들여져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 믿음들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또 그 믿음들이 어느 순간 또 의심에 직면하면 논의의 영역에서 또 따져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엄청 일상적인 주장이거든요. 내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들은 의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건 명시적으로 논의 영역에서 따져본다. 근데 그렇게 논의 영역에서 따져봤을 때 내 믿음들이 수정되고 나면은 나는 그걸 다시 암묵적인 행위의 영역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또 그게 의심의 문제에 직면하면 또 다시 논의가 된다. 요런 이제 행위에서 논의로의 순환이 발생한다라는 게 하버마스가 지적하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행위 확실성이라는 것은 하버마스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인 오류 가능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행위 확실성들은 오류에 직면할 수 있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의심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행위의 확실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실천, 전 지금 이제 기숙사 건물에 앉아 있는데 이 기숙사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은 물론 오류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전제돼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류 가능주의라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근데 다른 한편은 또 오류 가능주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행위 확실성 자체가 진리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일 뿐이고, 이 믿음이 때로 실제 직면에서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논의의 층위에서 따져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다 오류 가능한 것이라는 오류 가능주의의 주장이 너무 과하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그런 식의 오류 가능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 행위 확실성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위 확실성은 객관 세계 혹은 진리의 뒷면에서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이지 행위 확실성 자체가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편에선 하버마스가 축소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선 진리에 대한 인식적 설명을 비판하는데, 이 진리에 대한 인식적 설명은 하버마스 본인이 예전에 받아들였던 논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화이다. 그러니까 정당화를 끝까지 밀고 가서 진리를 정당화로 환원시키는 이 주장이 이제 진리에 대한 인식적 설명인데, 이것도 하버마스가 심지어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쓰고 난 다음에까지 받아들였던 주장이지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리라는 것이 설령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진리는 구분돼야 된다.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반론은 이상적 상황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역설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 자체가 비정합적인 개념이다라는 하나의 반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반론은 이상적 담화 상황이란 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당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정당화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논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개념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비정합적인 개념이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하버마스는 이런 거죠. 모든 진리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정당화, 모든 우리의 그 타당성 주장,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내가 타당하다고 믿는 모든 주장들은 다 정당화의 요구에 직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이상적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할 때는 그 정당화 요구를 제거해 버리는 그런 식의 그 모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것은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 보니까 '아 역설적이다.' 이런 식의 논의는 그 그 "정합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은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한 이상적 인식적 설명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데 이렇게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상적 상황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버마스는 거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이상적 상황에서 정당화된 주장이 그 자체로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여전히 이상적 상황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상적 상황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이상적 상황이란 건 뭐냐? 이런 거 쉽게 말하면은 공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시간적인 한계를 갖지 않는 그런 그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하버마스는 이상적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로티는 오히려 퍼트남이나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 이상적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여서 퍼트남과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데 쓰거든요. 왜냐하면 로티가 보기에 야 이전까지의 그러니까 인식적 진리 개념을 받아들일 당시의 퍼트남 그리고 인식적 진리 개념을 받아들일 당시의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상황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건 특정한 공동체의 이상적 상황인 거 아니냐. 결국엔 지금 현재 자유주의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 상황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가장 이상적인 우리 공동체, 가장 이상적인 나를 상상했을 때의 상황이 이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버마스 네가 얘기한 이상적 상황조차도 특정 공동체의 문화적 지평에 제약되어 있다라는 게 로티의 비판이었는데 하버마스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런 이상적 상황이란 건 그런 식으로 이제 네가 얘기하는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제시한 핵심적인 논의는 이거예요. 우리의 그 의사소통이라는 건 행위의 칭의와 논의의 칭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위의 칭의에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대처를 성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행위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논의의 칭의에서 따져보게 된다. 근데 논의의 칭의에서 일어난 어떤 그 제시된 정당화들이 점점 객관 세계에 가까이 가고 있고 그렇게 논의의 층에서 무언가가 정당화되고 나면은 그런 우리 그 믿음들은 다시 이제 행위의 층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묻거나 따지지 않는 그런 요소들로 우리가 그 내재하게 된다. 그래서 행위의 층이와 논의의 층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당화 넘어서의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행위의 층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그게 바로 세계에 대해서 대처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는 63 빌딩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거야."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떨어져 보면은 내 믿음은 깨지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행위의 층위에서 어떤 진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실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세계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건데 바로 이런 행위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 믿음들의 깨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와는 구별되는 그런 진리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행위에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렇게 의문이 제기됐을 때 그게 논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내가 정당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따져 보아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따져 봤을 때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세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네.'라는 게 인정된다면은 그럼 다시 내 믿음들은 수정되고 그 수정된 믿음들이 나의 행위 층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행위와 논의가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와 진리가 구분된다는 중요한 근거다라고 하버마스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행위의 층위에서 세계에 대한 대처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바로 논의의 층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믿음들이 정말로 지식이냐 진리이냐 아니면 단순한 의견이냐라는 게 구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티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두 가지 가장 그냥 단순한 논의들이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버마스는 로티에 대해서 로티는 점점 우리가 제시하는 그 논의 지평을 확장해서 더 큰 대화자 간의 그 간주체적이고 비강제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하버마스는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진리 개념이 전제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로티는 신다윈주의적인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설명을 받아들여서 언어를 설명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적인 설명에서는 결국에는 적자생존이잖아요. 이 자연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 적응하지 못했느냐가 내 언어가 제대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로티의 그런 다윈주의적인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정당화와 구분되는 객관 세계 그리고 객관 세계에 대한 대처 가능성이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진리와 정당화가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게 하버마스의 주장인 거죠.
질문이 있는데, 네. 우리 290페이지에, 진리와 정당화 290페이지 보면, 190페이지요. 네, 290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하버마스가 로티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면서도 네네. 로티의 철학적 기획이 사실 그 실용주의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고자 하는 계몽된 그런 자기 비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네. 환면에 차서 유명론적 봉인에 의해 고무된 형이상학장의 멜랑콜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로티의 철학적 기획이 진리에 대한 향수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혹시 네. 선생님은 요거를 좀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어 글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하버마스가 약간 로티의 그 뭐였죠? 아 이건 앞부분이구나. 야생남과 트로츠키. 음. 음. 글쎄요. 저는 로티가 딱히 진리에 대한 향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 네네. 부분에서 하버마스는 얘기를 사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저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 저는 이게 지금 계속 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깐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진리에 대한 향수에 의존한다는 게 마치 진리를 이 기존의 형이사학자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마치 여기서 나아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들과 비슷한 식으로 계속 의존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지 않고서는 자기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로티가 그런 식의 진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설령 로티가 그런 식의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하버마스의 주장만으로 로티가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버마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로티는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뭔가 형이상학이 했던 것과 같은 그 역할을 철학이 지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형이상학과 추락하는 순간에 형이상학과 연대한 사유를 추구하고 있다. 그 이런 얘기인 건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이상학을 떠났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그 철학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향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로티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나? 두 번째로는 하버마스가 여기서 설명한 내용만으로 그게 정당화가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네, 그죠. 저도 이게 하버마스가 별 근거 없이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제 물론 생각, 이제 네네, 네, 말씀하세요. 뒷부분을 보면은 그게 조금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와 정당화의 착종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그 로티조차도 본인 스스로는 진리를 다 거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로티가 그 받아들이고 있는 그 진리 개념들이 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게 네네. 요 예. 로티는 우리의 대화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 공동체를 향해서 확장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대화가 더 확장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적인 정당화를 넘어서는 진리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얘기될 수 없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인 거고, 그리고 로티는 인간에 대해서 다윈주의적인 진화론적인 기술을 선호하는데, 그 진화론적인 기술 자체가 객관 세계와의 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이제 이 주어진 환경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 적응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서 그 살아남은 애들이 그 더욱더 진화를 한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 세계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하버마스가 하는 얘기가 뭔지가 이해는 되는데, 앞에 나오는 이 부분만으로는 글쎄요. 저는 이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로티가 정말로 그 형이상학과 연대하는 사유를 추구하고 있는지가 오히려 문제의 대상이 되는 걸 하버마스가 전제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약간 하버마스가 이미 자신의 입장이 옳다라고 전제한 다음에는 로티에 대한 이런 비판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 싶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건 앞에서 이제 야생남과 트로츠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로티는 트로츠키 주의자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생남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트로츠키주의의 실패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철학적인 입장을 더 이상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당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실제를 탐구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트로츠키 주의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향수가 있다. 아마 하버마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제가 갑자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저기, 트로스키와 와일드 올키스 그거를 읽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로티가 하고자 했었던 얘기는, 나는 원래 트로츠키주의자지만, 그게 뭐, 소련이 이제 망하고, 뭐, 그러면서, 아니면 트로츠키가 이제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걸 추구할 수 없게 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정의에 관한, 저스티스의 문제와, 그리고 그 야생난이라는 굉장히 사적이고, 고상한 그런 취미가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연결될 수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야 되는 정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루틴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는 과연 하버마스가 너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미 안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과연 잘 이해는 했을까 모르겠는데,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한 향수에 대한 문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정의에 대한 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로티는 이제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정의를 모두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하버마스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너가 얘기하는 그 정의에 대한 향수, 정의에 대한 사적인 어떤 관심과 그리고 그런 추구는 사실 진리에 의존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정의에 대한 향수가 항상 로티한테는 있었는데 그게 진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쵸? 그게 진리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로티는 그게 더 이상 그런 식의 진리에 의존해서 정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로티한테 그런 향수가 남아있다라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버마스는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근데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저는 이거 영문본이랑 같이 읽었었는데, 네네네. 그 진리에 대한 향수에 의존한다 바로 이전에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영문본에서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he realizes that truth is not all he would like it to be.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모두가 바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분명히 내가 네. 바라는 게 진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게 번역본에서는 내가 바랬으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뭔가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네. 하버마스가 여기에서 로티의 그런 아이러니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로티가 얘기하는 그런 정의, 그게 꼭 항상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버마스가 계속 얘기하고 또 윤영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 로티는 계속 그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의 진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상호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선이해에 깔려 있는 그런 진리. 사실은 그거를 절대적 진리와는 연관시킬 수 없는 그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로티가 너가 얘기하는 그런 트로츠키 이것도 정의고, 그게 모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치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다라는 건 사실 진리를 각자가 추구한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아이러니함을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서로 다른 진리에 대한 향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를 저는 얘기한다고 좀 이해를 했었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이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채팅으로 죄송해요. 아니, 이거, 여기는 그게 없는 거 아닌가? 그, 뭐죠? 손바닥? 그게 없어가지고. 그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줌에도 있어요. 아, 그 반응
누르면 손들기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채팅으로 온 게 있는데 여기서도 궁금한 게 여기서는 형이상학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는 건데 혹시 하버마스가 이 논문 전반에서 형이상학과 플라톤주의를 동일시하고 있나요? 저는 동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읽는 그 니커크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그 책, 거기서 보면 로티의 형이상학 개념이라고 해서 그 논문 안에도 좀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로티가 생각하기에 형이상학은 우리 외부에 어떤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려내야 된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형이상학이고 하버마스도 그런 아이디어로 형이상학을 이해하는 로티의 생각을 적어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 밑에 그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세 가지 신화, 소요의 신화, 표상적 사유의 신화, 진리가 확실성이라는 신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까 그 얘기였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서 형이상학이랑 플라톤주의를 동일시하고 있긴 한데,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니까 형이상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았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이분법, 이항대립, 주관과 객관, 그리고 이제 그 명제와 사실, 이러한 구분을 전제를 해버릴 때, 주관적 사실과 객관적 진리가 나눠져 버리니까 그 객관적 진리가 형이상학에 해당을 하고, 그런 네. 점에서 계속해서 하버마스도 얘기하는 게 그 로티가 플라톤주의를 기각하려고 한다, 반플라톤주의적이다 라는 점에서 그걸 섞어서 쓰고 있는 거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아, 저 제, 근데,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네네, 손바닥 못 말씀, 받아가지고. 네, 근데, 아니, 제가 뭐 하버마스 편들고 싶진 않은데, 네, 하버마스에 대해, 저도 하버마스에 대해 지금 이 텍스트에 궁금한 거 많지만, 아까 그 진리에 대한 향수가 사실상, 근데 제가 약간 지금 이 대화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면 로띠의 말이 약간 조금 더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버마스가 독일인이고 누구지 로띠가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로띠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에 되게 초점이 있고 그런데 하버마스가 진리에 대한 향수를 얘기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띠가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이 있든 어떤 진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든 약간 이거는 터치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때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왜 지켜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향수?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 하버마스의 로티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어놓은 화면 이 자기 이해 수정이 가능한가? 사실 로티는 우리의 대화라는 게 우리 자신만의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공동체들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가 진리 개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정말로 네가 정당화 개념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정당화는 공동체에 한정되는 그런 요소인 건데 왜 너네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화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냐. 그 다른 어떤 것의 기준은 사실 진리 말고는 없는데 루틴은 진리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하버마스, 저도 읽었고, 텍스트를 읽었고, 약간 설명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버마스가 사실 저한테 좀 이질적이어서, 근데 하버마스의 개념 속에 역사성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역사성에 대한 문제. 네, 근데 제가 너무 사실 로띠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행위 로띠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뭐 막 예를 들어서 299쪽에 무슨 인식과 정당화에 대한 맥락주의적 이해 막 이런 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로띠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시간과 역사가 반영이 된다면 로띠가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 우리라는 개념 속에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하버마스도 맥락주의적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주의적 이해를 뭐 초탈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역사의 반영이 전제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버마스가 여기 나오는 맥락주의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맥락주의를 근대의 회의주의랑 연결을 시켰거든요. 앞에도 여기 나왔지만 그 하버마스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 여기 맥락 나는 그가 언어적 전해를 올바른 방식으로 혁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그 로티가 정말로 언어적 전해에서 주어진 그 화용론적인 통찰을 정말로 끝까지 제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맥락주의적 문제 제기를 근대 회의주의론자의 인식론적 회의주의와 회의로와 비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대에 일어난 회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칸트가 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칸트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근대에서 뭐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그런 회의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회의라는 게 제대로 이해되는 방식이 있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회의가 발생했으니까 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아니라 회의주의가 제기하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맥락주의도 단순히 맥락주의, 우리는 맥락을 벗어날 수 없고 근데 나에게는 내가 정당화된 주장과 진리라는 것이 분리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직관은 맥락 안에선 맥락 안에서 설명이 안 되네?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맥락주의가 제기하는 그 문제 제기를 잘 받아들여서 화용론적 혁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버마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주의 자체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하버마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로티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왜 로티가 끝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시간의 변화나 입장의 변화나 이런 역사성의 개념이 다 약간 도입이 되거나 전제가 되면 네. 지금 왜 그렇게 해결을 못 했다 혹은 거기까지 못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맥락주의적인 문제 제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모든 정당화는 공동체적 인식 지평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정당화와는 구별되는 진리에 대한 어떤 직관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화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일종의 맥락주의적인 문제 제기. 여기서 말한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런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로티는 그 두 가지 직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진리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그게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직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제대로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로티는 그냥 너는 진리를 제거해버린 게 아니냐라는 게 하버마스의 지적인 거죠. 근데 음. 롯데는 진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진리의 복수성으로 나아간 거 아닌가요? 진리의 복수성. 사실 그 명시적인 로티의 논문들에서 보면은 로티는 진리 개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진리는 어떤 승인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진리수로 어떤 것이 참이다라는 이 주장은 내가 그 주장을 승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라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는 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승인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경고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는 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화되었지만 참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경고적인 의미로 또 이해돼야 된다. 요렇게 설명할까? 승인적인 의미, 경고적인 의미. 그래서 로티는 여러 가지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들이 다 다원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리의 의미를 굉장히 좀 그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만약 로티가 하버마스에게 하버마스에 비해서 진리 개념이 축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락이 좀 달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네, 맥락주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 진리에 기반한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자연주의적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로티는 계속 진화론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주어진 상황이 계속 띠타냐, 정합적이냐,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정확한 좀 느낌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에 적응하고 그것에 굉장히 잘 유용하게 그런 의미에서 프라그매티즘인 거죠. 여기에서는 화용론과 실용주의 이 두 말을 섞어서 쓰는데 영문에서는 사실
프라그매티즘 하나잖아요. 이 프라그매티즘이 저는 그냥 실용주의로 쭉 번역을 해도 전 괜찮다고 번역본에서 보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실용주의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유용성 그 자체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마치 인간이 그 여러 가지 환경에 계속 적응하면서 몸의 형태와 생각과 사고관과 제도와 모든 것들이 바뀌어 왔듯이 그 진리라는 것도 결국에 그것에 핏하게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더 초월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초월성 때문에 이제 임현진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 경험적인 문제, 역사성이라는 게 결여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다면 저는 그 하버마스가 그 지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인 문제와 그리고 초월적인 부분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결합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네네. 경험적인 게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선생님 말씀하시겠어요? 어, 네, 말씀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프래그매티즘, 실용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 언어 공동체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 진리라는 건 결국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의 화용론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언어라는 게 공통의 언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로서 외부의 객관적 실제로서의 중거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라는 건데 근데 이게 전 이걸 읽으면서 이 가핑클의 민속방법론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와는 좀 무관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위반 실험이 사실 굉장히 이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반 실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두 명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명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하는데 그 상대방은 잘 지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몸이 괜찮다는 거냐 회사 생활이 괜찮다는 거냐 내가 가족 관계가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당연히 당황하죠,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서, 그래, 몸이 괜찮냐, 이러면, 내 지금 십이지장이 괜찮다는 거냐, 내 심장이 괜찮다는 거냐, 내 뇌가 괜찮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대화가 흘러가면 대화는 당연히 쭉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역사성, 우리가 누적되어 온 실천의 총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버마스가 비록 언어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언어라는 건 굉장히 누적된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가 경험 혹은 역사성을 간과하진 않았다고 저는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황동준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하버마스가 계속 행위와 논의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딱 그 부분이거든요. 행위라는 게 행위라는 층위가 어떤 층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암묵적 믿음들의 층위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황동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누적된 어떤 내가 역사적으로 그 누적된 어떤 당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층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층위들이 때로 의심에 직면할 때 논의의 층위에서 다시 따져보게 되고 정당화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어떤 그 새로운 지식들은 다시 또 어느 순간 행위의 층위에서 그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또 나의 삶을 지탱하고 그러다가 또 의심이 생기면 또 따져보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들이 점점 변화해 간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하버마스도 그런 역사성의 포인트들을 놓치려고 하지 않죠. 특정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암묵적인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암묵적인 지식들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긴 한다. 근데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암묵적인 지식들과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 암묵적인 지식들과 변화 바깥에 절대적인 어떤 진리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진리가 자꾸만 내 암묵적인 지식들을 자극함으로써 내 지식들이 변화하게 만든다는 게 하버마스의 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래서 황동준 선생님처럼 하버마스가 역사성과 그 초월적인 진리 개념을 통합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24분이니까 오늘은 상윤 선생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짧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이 그 논의랑 독립적으로 일단 하버마스가 로티에게 너도 어떤 목표한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버마스와 로티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로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정당화가 독립된 어떤 진리, 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아마도 하버마스가 로티에 비판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 이해했다면. 근데 네네네. 저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그 키르케고르의 약간 죽음에 이르는 병과 이어질 수 있는 게, 애초에 로티든 하버마스든 어떤 이런 부류의 철학자들의 뭐 이론이라기보다 입장은 언제나 어떤 극단적인 허무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허무주의자들은 결국 심지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입장을 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그냥 우리 죽어도 돼. 예컨대 지사로는 입장으로도 우리가 왜 그런 세계에 대처해야 돼? 왜 대처해야 돼? 이유가 없잖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라는 것처럼 애초에 우리의 삶을 애초에 거부하는 입장들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말한 어떤 진리,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세계의 실제,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티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확실하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버마스를 옹호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키에르케고어식의 그 실존주의자들이 구별되듯이 로티조차도 그런 그 자기가 단순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하버마스식의 진리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이신 거죠. 네. 어, 근데 오히려 저는 약간 반대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저도 키에르케고어 굉장히 좋아해서 키에르케고어의 그 뭐죠, 공포와 전율에서 보면 키에르케고어가 그 신앙의 기사와 체념의 기사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체념의 기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그 아브라함이 이건 약간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좀 그 텍스트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키르케고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거에 대해서 이걸 무한한 체념의 기사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신앙의 기사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한한 체념의 기사는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이래든 저래든 뭐 내 인생 똥났으니까 그냥 바칠래라고 이렇게 바치거든요. 근데 신앙의 기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바치더라도 나는 이 아들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바쳐요. 근데 그 모습을 구분하면서 그 키르케고가 무한한 체념의 기사를 일종의 회의주의자로 설명을 하고, 신앙하는 모습은 내가 아무것도 형이상학적 토대에 않는다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한 회의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구분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로티가 생각이 오히려 더 났거든요. 이게 로티식에 말하는 실용주의자가 아니냐, 형이상학적인 토대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을 그 끝까지 붙든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키르케고가 얘기하는 신앙의 기사가 실용주의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버마스의 진리랑도 그 합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에. 물론 어, 근본적으로는 그, 같다고 아,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얘기 하실 분 있으신가요? 사실 저번 저희 리딩 내용이 딱 방금 김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때 저희가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을 봤었잖아요.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하버마스의 그 진리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결국엔 여기서 하버마스가 비판하듯이 로티가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려면 진리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담화 상황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수행적인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서 나왔던 게, 그것의 어떤 비판은 타당할지는 모르나 사실 설득시키는 것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음, 김성현 선생님의 말대로 진리 개념이 타당하지 않냐라는 좀 자극은 줄 수 있어도, 과연 진짜 그 진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설득이 가능하냐라는 점에선 회의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신 거예요. 하버마스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거네요. 하버마스의 비판이 타당한가의 문제랑 하버마스의 전략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 뭐 그것도 재밌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